아버지는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계셨다. 내가 1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화를 받은 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어머니를 벽에 밀쳐붙이고 새로운 규칙을 선포하셨다. 이 집의 모든 여자는 모든 행동에 대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권위를 가지고 태어났고 여자는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다. 오빠 준우는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첫날 밤 내가 저녁 식사 때 젓가락을 집으려 했을 때 아버지는 내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으셨다. 허락을 구했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먹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했지만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밥을 먹었다. 동생 민호는 어머니가 식탁에서 일어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할 때 실제로 웃었다. 규칙은 매일 확장되었지만 오직 우리 여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우리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옷을 입고 질문에 대답할 때도 허락이 필요했다. 오빠와 동생은 자유롭게 오가며 배고플 때 먹고 원할 때 말했다. 준우는 내가 물 한 잔을 달라고 20분 동안 애원하는 동안 냉장고에서 원하는 것을 꺼내 먹었다. 민호는 빠르게 이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아버지에게 과자 하나를 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동안 내 앞에서 과자를 먹곤 했다. 여자아이들은 어차피 많은 음식이 필요 없어. 아버지는 말씀하시곤 했다. 대부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오빠와 동생에게는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학교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오빠와 동생이 아버지에게 보고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학 시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민호가 복도에서 나를 보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나를 몇 시간 동안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모퉁이에 서 있게 했다. 오빠와 동생은 소파에서 게임을 했다. 팔이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는 시간을 더 추가하셨다. 준우는 실제로 게임을 멈추고 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자신의 위치를 잊은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아버지가 준우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를 가질 때 이것을 기억해라. 어머니는 허락된 장보기 중에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퍼뜨려 놓았다. 계산원이 어머니가 전달한 쪽지를 아버지에게 건넸을 때 아버지는 그날 밤 벌로 어머니의 머리를 밀으셨다. 오빠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두피를 밀어버리는 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너희 어머니가 나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오빠와 동생에게 설명하셨다. 하지만 여자들의 뇌는 생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민호는 자신이 머리를 미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실제로 민호가 어머니 머리 뒷부분을 밀도록 허락하셨다. 동생 소연이 어느 날 밤 창문을 통해 나가려 했지만 경보가 울렸다. 아버지는 그녀를 끌고 와서 3일 동안 음식 없이 지하실에 가두셨다. 그 3일 동안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에게 오빠와 동생을 위한 정교한 식사를 대접하게 했고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목적이라고 설명하셨다. 준우는 우리를 하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절대 고치지 않으셨다. 민호는 일부러 우리가 허락 없이 치워야 하는 엉망을 만들어 놓곤 했고 그 다음 허락 없는 움직임을 보고했다. 벌은 점점 더 창의적이 되었고 오빠와 동생이 종종 그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허락 없이 말하는 것은 며칠 동안 입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는 벌로 이어졌다. 준우는 내가 허락 없이 긁었을 때 내 손에 오븐 장갑을 테이프로 붙이자고 제안했다. 일주일 동안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나 오빠와 동생에게 먹여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민호는 내 요청을 듣지 못하는 척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준우도 내가 배고파서 울 때 불편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동생은 아버지의 규칙 집행자가 되어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허락 없이 떨리거나 소연이 너무 많이 눈을 깜빡일 때를 문서화했다. 아버지는 그가 잡아낸 위반 사항마다 5,000원을 주셨다. 민호는 우리의 고통으로 번 돈으로 비디오 게임을 샀다. 준우는 적어도 벌 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의 품위는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의자를 끌고 와서 지켜보곤 했다. 나는 한번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아프다고 가장했다. 아버지는 내가 가짜로 아픈지 테스트하기 위해 오빠와 동생이 지켜보는 동안 내 팔에 라이터를 대고 정말 아프다면 반응하기에 너무 약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남자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다.
내 피부가 타들어가는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고통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준우는 방을 나갔지만 민호는 매혹되어 지켜보았다. 나중에 아버지는 민호에게 그가 우리가 가짜라고 의심할 때마다 테스트할 수 있는 라이터를 주셨다. 그 다음에 허락 없는 행동에 대해 고통을 주는 전기 목걸이가 등장했다. 아버지는 오빠와 동생 모두에게 그들의 휴대폰에 컨트롤러 앱을 주셨다. 너희는 이제 남자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자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준우는 한번 사용한 후 소연이 경련하는 것을 보고 앱을 삭제했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가 없을 때도 재미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곤 했다. 그는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떨어뜨리는 것을 보기 위해 충격을 주곤 했다. 그러다 민호가 친구에게 우리의 전기 목걸이에 대해 자랑하다가 그 친구가 불편해하게 되었다.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해 질문을 했다. 아버지는 외부인에게 정보가 새나간 것에 분노하셨고 민호의 실수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셨다. 벌로 아버지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지하실로 이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셨다. 오빠와 동생은 우리의 침실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가 아래에 짓고 있던 곳으로 이동할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의 새로운 거처를 보러 내려가라고 하셨다. 움직일 수 없게 하는 3개의 작은 철창.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전자 잠금 장치는 내일 도착할 예정이었다. 민호가 너희들의 식사 일정을 담당할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가질 때를 위한 좋은 연습이 될 거야. 내일 14살 동생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민호에게 식사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3개의 금속 우리를 응시했다. 각 우리에는 전자 잠금 장치용 슬롯이 있는 작은 문과 물과 음식을 위해 천장에서 연결된 튜브가 있었다. 나는 계단까지의 단계를 세고 천장 근처에 작은 창문을 기록하면서 지하실 레이아웃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했다. 톡세알 치 크려했다. 아버지는 튜브에 연결된 깔때기에 물을 부어 식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호에게 보여주셨다. 민호는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그것이 그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전체 요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누군가가 테스트한 흔적인 금속에 긁힌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전자 잠금 장치가 내일 도착하면 우리가 결코 우리를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민호는 아버지가 테스트용으로 설치한 리모컨을 사용하는 연습을 했고 우리 문은 열렸다 닫혔다. 나는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고 다시 테스트하도록 할 때 민호의 얼굴이 흥분으로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하실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고 어머니와 소연은 아직 이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민호에게 설정을 마저 보여주는 동안 나에게 위로 올라가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고 이미 냄비와 프라이팬을 꺼내고 있는 어머니를 부엌에서 발견했다. 준우는 소파에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내가 지나갈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손은 내게 자를 야채를 건네줄 때 떨렸고 나는 어제부터 남아있는 그녀의 손목에 멍을 보았다. 우리는 오빠의 게임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동안 조용히 일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파스타를 저을 때 잠시 내 눈을 잡았고 그녀의 입술은 조용히 한 단어를 형성했다. 내일. 나는 그녀가 내일 학교가 우리가 영원히 갇히기 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다. 우리는 저녁을 차려놓았고 나는 민호가 준우에게 식사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불편한 열정으로 지켜보았다. 준우는 민호가 부분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음식을 접시 주변에 밀었고 우리 중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민호를 칭찬하며 그가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계획했다. 민호는 전기 목걸이 앱이 여전히 화면에서 빛나고 있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두고 내 건너편 침대에서 잤다. 몇 분마다 그는 뒤척였고 나는 그가 깨어나 내가 허락 없이 깨어있는 것을 잡을까봐 두려워 얼어붙었다.
나는 메모를 쓰는 것을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계산원과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했다.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지만 민호는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선생님과 단 5초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거의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고 아버지는 아침 식사 때 잠금장치 설치자가 정회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하셨다. 우리는 영구적인 감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확히 4시간의 학교 시간이 있었다. 준우는 아버지가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시리얼을 응시하며 우리 중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죄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식사 일정 사진을 온라인에서 찾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에게 아침을 차려줄 때 무표정했지만 민호가 두 끼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우리가 버스를 타는 대신 직접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고 민호에게 나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라고 상기시켰다. 첫 번째 수업 종이 울렸고 나는 위가 뒤틀리고 손에 땀이 나는 상태로 수학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시작된 지 20분 후 나는 배를 움켜쥐고 간호실에 가기 위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워 보이셨고 내가 아픈 것처럼 구부리는 동안 복도 통행증을 써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통행증을 접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책상에서 연필을 집어들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나는 간호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아마도 30초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연필을 복도 통행증 뒷면에 세게 눌러 떨리는 글씨로 도와주세요. 지하실에 우리가 있어요 라고 썼다. 내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글자를 거의 형성할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세게 눌러 계속 썼다.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민호가 좁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며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연필을 주머니에 넣고 간호실 쪽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거리를 두고 따라왔고 나는 그가 내가 복도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호실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배를 잡고 들어가 통행증을 뒷면이 아래로 향하게 건넸다. 간호사는 그것을 뒤집어 선생님의 메모를 읽었고 뒷면에 내 메시지를 보고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나를 본 다음 문간에 서 있는 민호를 보고 단호하게 즉시 교실로 돌아가라고 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간호사는 일어서서 그가 물러서게 만드는 권위로 복도 아래를 가리켰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잠근 다음 내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나를 복도 아래 상담교사 사무실로 데려갔고 이미 구슬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쪽지를 읽고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 다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밖에서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구슬이 선생님은 간호사가 문에서 경계를 서는 동안 내가 끄덕임과 시선으로 그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적었다. 그는 전화를 들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간호사는 구슬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노란색 종이에 계속해서 적는 동안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보고 아동보호 서비스가 오늘 올 것이지만 내가 평소처럼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내 위가 정말로 아팠다. 점심종이 울렸고 구슬이 선생님이 직접 나를 급식실로 데려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도움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평소 테이블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지만 내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잡을 수 없었다. 민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가 정상인 척하고 작은 한 입씩 먹는 동안 깜빡이지 않고 계속 쳐다보았다. 점심 후 수학 시간에 민호는 그의 책상을 내 것 가까이로 옮기고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우리들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벽에 있는 시계만 생각할 수 있었다. 매분은 1시간처럼 느껴졌고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올까봐 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호는 마치 무언가를 위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그의 연필로 책상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마지막 종이 울렸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다. 그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고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앞서 달려가 앞좌석에 탔고 준우는 휴대폰을 보며 뒷좌석에 올라탔다. 내가 마지막으로 탔고 아버지는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잠금 장치가 일찍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완료하기 위해 바로 지하실로 갈 것이었다. 내 가방은 바닥에 있었고 나는 마치 신발을 고치는 것처럼 천천히 손을 뻗어 앞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아버지가 도로를 보고 민호가 라디오를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나는 그것을 내 양말 속에 넣었다. 펜이 내 발목에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가 그 우리들 안에 들어가면 쓸 것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우리 집 차도에 차를 대고 모두에게 내려 아버지는 우리 집 차도에 차를 대고 모두에게 내려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지하실로 가라고 하셨다. 지하실은 금속과 콘크리트 냄새가 났고 그 세계의 우리는 마치 입처럼 문이 열린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자부품이 가득한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었고 잠금 장치를 위한 와이어와 작은 검은색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벽에 서서 그가 우리 프레임의 잠금 장치 메커니즘을 위한 구멍을 뚫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셨다. 준우는 아버지가 드릴 비트를 들고 있으라고 했을 때 손을 주머니에 넣고 구석에 서 있었고 작업대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았다. 드릴 소리는 너무 커서 귀가 아팠고 어머니는 그녀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내 옆에 서 있었다. 소연이는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눈물이 그냥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어머니의 우리에 부착하고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열리고 닫히게 했다. 민호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리모컨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직은 안 된다고 하셨다. 두 번째 잠금 장치는 소연이의 우리에 달렸고 아버지는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번 테스트하셨다. 그가 내 우리에 대한 작업을 거의 마쳤을 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드릴을 멈추고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듯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노크 소리가 더 커졌고 누군가가 초인종을 연달아 눌러 아버지가 도구를 내려놓게 했다. 그는 민호에게 가서 대답하고 질문이 있으면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민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우리는 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드릴을 들었지만 민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몇 초마다 계단을 쳐다보았다. 우리는 현관문이 닫히고 민호의 발소리가 지하실로 돌아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흥분해 보였다.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온 사람이 문 앞에서 우리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집에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웃으며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민호에게 잘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 그는 우리가 이제 더 빨리 일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에 리모컨을 들고 우리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나를 보았고 나는 그녀의 입이 아니라는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녀를 첫 번째 우리 쪽으로 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과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그녀가 뒤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동안 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우리는 너무 작아서 그녀는 똑바로 앉을 수 없었고 머리를 숙인 채로 구부정하게 있어야 했다. 아버지는 버튼을 눌렀고 전자 잠금 장치가 내 몸을 차갑게 만드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소연이가 다음이었고 그녀는 너무 심하게 떨고 있어서 거의 기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잡고 두 번째 우리로 들어가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공처럼 웅크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금 장치가 닫혀졌고 이제 내가 내 새 집이 될 마지막 우리에 기어 들어갈 차례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 양말에 있는 펜이 피부를 누르는 것을 느끼며 금속 입구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우리 바닥은 내가 식이 튜브가 걸려있는 뒤쪽으로 움직일 때 무릎과 손을 다치게 하는 차가운 금속 막대였다. 아버지는 버튼을 눌렀고 잠금 장치가 닫혀졌다. 나는 누군가가 그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이 안에 갇혔다. 민호는 계단 맨 아래에 앉아 우리를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우리 안에서 지켜보았다. 준우는 구석에 머물며 우리 중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작업대에 있는 그의 휴대폰을 힐끗 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식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우리가 언제 먹고 마시는지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각 우리의 플라스틱 튜브를 연결했다. 민호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그것이 그에게 책임감을 배우기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작업대로 걸어가 과학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투명 튜브에 연결된 플라스틱 깔때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우리 위로 튜브를 통과시키고 민호에게 식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했다. 아버지가 튜브를 조절하기 위해 몸을 굽히는 동안 나는 내 양말에 있는 펜이 내 발목을 누르는 것을 느꼈고 마치 긁는 것처럼 천천히 손을 내려 뻗었다. 내 손가락이 펜을 찾았고 아버지가 민호에게 양과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것을 꺼냈다. 나는 펜 끝을 금속 우리 바닥에 대고 최대한 세게 도와주세요 라고 쓰기 시작했다. 금속은 미끄러웠고 펜이 계속 미끄러졌지만 나는 희미한 자국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더 세게 눌렀다. 아버지가 다른 튜브를 가지고 소연이의 우리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빠르게 도우미라는 글자 아래에 우리 세 사람의 이름을 썼다. 그가 보지 않는 동안 준우는 마치 도구를 검사하는 것처럼 작업대로 걸어갔지만 나는 그가 이전에 거기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옆구리에 두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 찍을 때 카메라의 부드러운 클릭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 같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등이 돌아선 동안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는 세 개의 식이 튜브를 모두 연결하고 작업대에서 물병을 집어 들었다. 그는 소연이의 우리 위에 깔때기에 물을 부었고 우리는 그것이 튜브를 통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연이는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너무 빨리 나와서 그녀는 숨이 막혀 기침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웃으며 그녀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가 여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층에서 초인종이 울렸고 그 다음 누군가가 우리가 지하실에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두드렸다. 아버지는 얼어붙어 천장을 바라보았다가 준우에게 가서 대답하고 아무도 집에 없다고 말하라고 했다. 준우는 계단 쪽으로 걷기 시작했지만 맨 아래 계단에서 멈추고 그냥 서 있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노크 소리는 더 크고 더 급해졌다. 우리는 밖에서 여러 목소리를 들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했다. 그는 민우에게 자신이 문에 있는 사람을 처리하러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지켜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우리는 그가 밖에서 데드볼트로 지하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민호는 바닥에서 세 번째 계단에 앉아 전기 목걸이 앱이 있는 그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버튼을 눌렀고 전기가 그녀의 목걸이를 통해 흐르자 어머니의 몸 전체가 우리 안에서 움찔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민호는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해본 어떤 비디오 게임보다 낫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다음으로 소연이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민호가 휴대폰에서 설정을 스크롤하는 동안 공처럼 웅크리고 울었다. 위층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우리는 아버지가 영장을 보여달라는 것과 그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민호는 이것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긴장해 보였고 일어나서 문에서 듣기 위해 갔다. 그는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려고 지하실 문에 귀를 대고 있었다. 준우가 이전에 민호로부터 가져가고 민호가 이전에 준우로부터 가져갔던 작업대에 있던 준우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걸어가서 그것을 집어들고 화면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 스와이프했다. 파커 선생님이라는 사람으로부터의 문자를 읽으면서 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 문자는 우리가 괜찮은 집주는지 묻고 경찰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더 많은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집 안을 통해 움직이는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고 아버지는 사유재산과 헌법 위반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가구가 넘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하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하실 문이 갑자기 안으로 폭발하듯 열렸고 누군가가 그것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이 무기에 손을 올리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민호는 준우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지하실 뒤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한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았다. 경찰관은 무정의로 백업과 구급 대원을 부르면서 민호를 붙잡고 있었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내려왔고 그들 중 한 명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여성 경찰관이 어머니의 우리 옆에 무릎을 꿇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금장치의 열쇠나 리모컨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고 우리 모두는 수갑을 차고 계단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를 가리켰다. 경찰관들은 아버지에게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고 그는 그것이 그의 주머니에 있지만 어떤 것인지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그를 수색하고 2개의 리모컨을 찾았다. 하나는 우리용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 목걸이용이었다. 여성 경찰관은 버튼을 눌렀고 어머니의 우리가 열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지하실 바닥으로 나오게 도왔다. 어머니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어서 다리가 마비되어 일어설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으로 소연이를 꺼내었고 그녀는 즉시 스트레스와 아버지가 튜브로 강제로 주입한 나쁜 물 때문에 토했다. 그들이 내 우리를 열었을 때 나는 기어나와 내가 펜으로 바닥에 썼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사진을 찍고 있던 경찰관은 내가 금속에 긁어놓은 단어와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다. 준우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계단을 내려와 그가 찍은 모든 사진이 있는 휴대폰을 건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우리의 부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지하실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그들은 전기 목걸이, 식이 튜브를 가방에 담고 우리의 크기를 측정했다. 민호는 계단에 앉아 울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준우의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보았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나를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고 내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면서 내가 다리와 팔을 느낄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것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따끔거리고 이상했지만 아무것도 부러지거나 심각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모두 너무 약하고 떨려서 혼자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한 번에 한 명씩 계단 위로 도왔다. 트래비스 맥닐이라는 배지를 단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을 밀치고 들어와 우리를 보고 멈춰섰다. 그의 얼굴이 하얘졌고 그는 즉시 무정의를 잡고 더 많은 구급대원을 부르며 우선 대응에 대해 무언가를 말했다. 그는 우리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경찰에게 소리치고 있는 위층의 아버지를 가리켰다. 맥닐은 2명의 경찰관을 보내 아버지로부터 리모컨을 가져오게 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볼트 커터로 우리 잠금장치 작업을 시작했다. 금속이 두꺼워서 어머니가 계속 울고 있는 동안 자르는데 영원히 걸리는 것처럼 보였다. 소연이는 완전히 침묵해 있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잘라내고 어머니의 우리 문을 열었다. 2명의 구급대원이 그녀가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그녀를 부드러운 노란색 담요로 감쌌고 한 여성 경찰관이 바닥에 그녀 옆에 앉았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아무도 다시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벽을 바라보기만 했다. 구급대원들은 다음으로 내 우리로 이동해 어머니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자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기어 나가려고 했지만 내 다리는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핀과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계속 넘어졌다. 멜린이라는 구급대원이 내가 바닥에 닿기 전에 나를 붙잡고 벽에 기대어 앉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여러 번 잡았던 내 손목을 확인했고 멍은 모든 주위가 보라색과 검은색이었다. 그녀는 내 팔을 움직여 모든 자국을 보는 동안 매우 부드럽게 카메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젤라 우트니 카메라와 증거 가방을 들고 있는 전체 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는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벗긴 후 던진 전기 목걸이가 있는 구석으로 바로 갔다. 그는 장갑을 끼고 각각을 따로 가방에 넣었고 라벨에 메모를 썼다. 그의 팀은 모든 각도에서 우리를 사진 찍고
테이프로 측정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식이 튜브를 발견했고 토할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위층에서 아버지가 경찰과 논쟁하고 변호사를 요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와 사유재산에 대해 소리쳤지만 그 다음 수갑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민호도 울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천장을 통해 내려왔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강요했고 그는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은 소연이를 마지막으로 꺼냈고 그녀는 울거나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걷기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주황색 보드 위에 우리를 한 번에 한 명씩 계단 위로 옮겼다. 밖에는 불빛이 번쩍이는 구급차가 있었다. 나는 경찰관이 그의 휴대폰을 보는 동안 준우가 경찰차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준우는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경찰관의 얼굴은 각 사진마다 점점 더 충격받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관은 다른 형사를 불러 그들 둘 다 준우가 기록한 것을 응시했다. 그들은 우리를 다른 구급차에 태웠고 멜리는 전체 이동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병원에서 그들은 먼저 검사를 위해 우리를 별도의 방에 두었다. 멜리는 내 몸의 모든 멍, 화상, 흔적을 문서화했다. 그녀는 부드러웠지만 매우 철저했고 살해 파일을 위해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그녀는 내가 잊어버린 화상과 내가 볼 수 없는 곳의 멍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 목 주위의 전기, 목걸이 자국과 내 팔에 있는 아버지의 라이터로 인한 흉터를 측정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사과했지만 그것이 사건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검사 후 그들은 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형사를 데려왔다. 구슬이 선생님도 지원을 위해 그곳에 있었고 그것은 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게 했다. 형사는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어머니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화를 받은 첫날 밤과 아버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에 대해 말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고 오빠와 동생이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팔을 들고 모퉁이에 서 있고 아버지가 라이터로 나를 태우는 것에 대해 말했다. 나는 전기 목걸이와 아버지가 없을 때 민호가 재미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우리와 식이 튜브, 그리고 민호가 우리가 먹을지 말지를 통제할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구슬이 선생님은 내가 최악의 부분 동안 떨기 시작했을 때 내 손을 잡았다. 형사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누가 무엇 형사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그는 정확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오빠와 동생도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적고 내가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 복도 아래에서 나는 어머니가 마침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여성 쉼터에 상담원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쪽지를 주려고 했던 것과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오빠와 동생이 지켜보는 동안 아버지가 벌로 그녀의 머리를 밀었던 것에 대해 상담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중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그저 듣고 메모를 하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상담원이 우리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 용감하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더 심하게 울었다. 의사는 다음으로 소연이를 불러 멜리니 복도에서 나와 기다리는 동안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문을 통해 나는 소연이가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는 것을 들었고 의사가 다른 간호사를 불러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들은 전기 목걸이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생긴 목 주위의 화상을 사진 찍기 위해 특별한 장비를 가져왔다. 의사는 1시간 후에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나와서 소연이의 상처가 이미 혈액 중독 징후를 보이고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멜린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즉시 수술실로 데려갔고 의사는 안젤로에게 화상이 일부 부위에서 3도였으며 모든 괴사 조직을 청소한 후에 피부 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젤라는 모든 것을 그의 노트북에 기록하고 우리를 위한 긴급 배치에 대해 그의 감독관에게 더 많은 전화를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경찰서에서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우리 방 밖에서 경비를 서는 동안
우리를 시내 쉼터로 이동시켰다. 쉼터에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 있는 진짜 침대가 있는 작은 방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가 누가 들어오는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우는 원인이 되었다. 안젤로는 서류 작업을 채우고 아버지가 판사가 우리가 그가 풀려나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석금 없이 구금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정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다음날 아침, 2명의 형사가 준우의 휴대폰을 들고 쉼터에 왔고 안젤라에게 민호가 웃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격을 주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민호가 소연이가 비명을 지르고 자신을 적시는 동안 30초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는 한 비디오를 재생했고, 준우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멈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계속했다. 형사는 그들이 민호를 소년으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그날 아침 학교에서 그를 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까지 민호는 소년원에 구금되었고 판사는 그가 우리에게 한 일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심리 평가를 명령했다. 준우는 형사가 모든 일에 대해 그녀에게 전화한 후 그를 데리러 6시간을 운전해온 어머니 쪽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준우는 그가 본 모든 것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형사에게 주었고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그가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위해 포옹할 때 그는 어떻게든 더 작아 보였고 더 일찍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쉼터에서 어머니는 상담원이 데려온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와 접근 금지 명령 양식을 테이블에 펼쳤지만 어머니의 손이 펜을 안정적으로 잡기에는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아버지가 다시는 양육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동안 상담원은 각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안내해야 했다. 어머니는 허락 없이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몇 년 동안 손가락이 계속 경련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서명을 쓸 수 없었다. 우리가 쉼터에 살면서 매일 법원 청문회와 의사 약속에 가는 2주가 지났다. 가정법원 판사는 안젤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우리 부상의 사진, 그리고 준우의 비디오를 읽은 나이 많은 여성이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주황색 죄수복과 수갑을 차고 화면에 나타났고 그의 변호사는 감독된 방문을 주장하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소연이는 어머니의 의자 뒤로 달려가 귀를 막으며 너무 심하게 떨어서 집행관이 물을 가져와야 했다. 판사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하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 보호 명령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1000달러 somto면 저토모 한 달러 두니 시촌토입 투투 검사는 아버지가 재판에 가는 대신 신형징역형에 합의했다고 말하기 위해 쉼터에 왔다. 어머니는 그가 한 일에 비해 충분히 길지 않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증언하고 배심원 앞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아버지가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지만 재판은 특히 아이들에게 피해자들에게 힘들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쉼터에 머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의 사건이 마침내 법정에 갔고 그는 그가 왜 공경에 처해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민호가 아버지에 의해 여성을 물건으로 보도록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심리적 평가를 검토했다. 민호는 18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머물고 의무적인 치료와 여성 존중에 관한 교육을 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민호가 단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판사는 비디오가 민호가 단지 복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우리의 고통을 너무 많이 즐기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학대 생존자들과 특별히 일하는 상담사와 함께 쉼터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나는 상담사가 내 몸이 준비되기 전에 말하도록 밀어붙이지 않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종기와 크레용을 주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 대신 내가 느끼는 것을 그리게 했다. 어머니는 그녀 자신의 세션에 참여했고 우리는 그녀가 벽을 통해 몇 년 동안 안에 간직해 온 분노를 내보낼 때
때때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 4주 후, 준우는 아직 직접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를 통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고 우리가 함께 쉼터방 침대에 앉아 있는 동안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다. 준우는 자신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와 그가 우리를 하인이라고 부르고 도움 없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 것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지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제 모퉁이벌과 화상에 대한 악몽을 꾸고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만큼 용감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준우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언젠가 우리의 용서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한 부분을 어머니가 읽을 때 구출된 이후 처음으로 소연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울기 시작했다. 상담원이 우리에게 티슈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남은 모든 것에 대해 울면서 서로를 안고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준우의 편지로부터 2주 후 상담원이 아동보호 서비스의 두꺼운 봉투를 들고 우리 쉼터방 문을 두드렸다. 그 안에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원베드룸 아파트를 위한 주택 바우처가 있었다. 집주인이 데드볼트와 체인 잠금 장치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의 손은 임대 서류에 서명할 때 떨었다. 그는 그 보안 기능이 실제 아파트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쉼터에서 기증받은 옷 3상자와 몇 가지 그릇만 가지고 이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첫날 밤에 앉아서 충분히 편안해지기 전에 6번이나 자물쇠를 테스트했다.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소연이와 나는 거실에서 소파 베드를 공유해야 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누가 들어오는지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월요일에 상담원이 만들도록 도운 안전계획으로 학교에 돌아갔다. 나는 첫 교시 전에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 맥거피 선생님을 체크인해야 했다. 몇몇 아이들은 내 팔에 치유 중인 화상을 쳐다보고 내가 그들의 책상을 지나갈 때 속삭였지만 선생님은 내 자리를 그녀의 책상 옆으로 옮기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유의했다. 교장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첫 달 동안 수업 사이를 걷는 보조원을 배정했으며 민호가 아직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서 15m 이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한 지 3주 후에 식료품점에서 새 직장을 시작했고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 선반을 채우는 이른 아침 교대 근무를 했다. 쉼터의 직업 프로그램이 그녀가 지원하는 것을 도왔고 매니저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생긴 남자를 보고 첫날 얼어붙었을 때 그는 그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사무실 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녀는 전기 목걸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 긴 소매를 입고 짧게 깎인 머리를 가리기 위해 야구 모자를 썼으며 불안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기 위해 재고 번호를 세웠다. 소연이가 우리에 대한 악몽 없이 밤을 완전히 자기까지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아버지가 규칙을 만들기 전에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매일 밤 그녀가 잠들 때 그녀의 손을 잡았고 서서히 진짜 잠이 악몽 대신 찾아오면서 그녀의 잡는 힘이 느슨해졌다. 치료사는 트라우마가 꿈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야간등을 켜두고 베개에 라벤더를 뿌리는 것과 같은 기술을 우리에게 주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소연이가 아직 오전 7시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 대신 평화롭게 보였고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만들면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준우는 법원이 그가 아직 우리와 단둘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모가 감독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방문에서 그는 거의 우리를 볼 수 없었고 그의 치료사가 아버지가 여성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이 잘못되고 병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한 그의 감정을 보여주는 치료에서 그가 만든 그림을 가져왔다. 대부분 모퉁이에 갇힌 작은 인물들이 있는 어두운 낙서였다. 우리 이모는 준우가 이제 독성 남성성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주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는 동안 모퉁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위해 물건을 허락받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을 학대한 한 소녀는 그녀에게 100통의 사과 편지를 써야 했다. 형사는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전화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컴퓨터를 검색했고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에 대한 청사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를 다양한 신용카드에 숨기면서 온라인으로 금속을 조각씩 주문했고 여성을 통제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세부 메모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방법을 가족에게 시도해보라고 권장하는 남성 권리 그룹에 보낸 이메일이 있었다. 형사는 이 증거가 단지 통제를 벗어난 분노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의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확실히 최대의 형량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너무 천천히 자라서 우리는 매 일요일마다 자를 가지고 측정했다. 그것이 1cm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빗질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길어졌을 때를 축하했다. 그것이 작은 포니테일에 충분히 길어진 날, 아마도 머리에서 5cm 정도 나와 있는 날,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었고, 소연이와 나는 달러 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다채로운 머리핀으로 그것을 장식했다. 그녀는 다음날 직장에 그 밝은 분홍색과 노란색 머리핀을 하고 갔고, 그녀의 매니저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연습해온 가짜 미소 대신 진짜 미소를 짓게 했다. 나는 지역센터에서 학대 생존자 어린이 지원 그룹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8명의 우리가 원안에 앉아 다양한 종류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소녀의 삼촌이 그녀를 며칠 동안 옷장에 가두었고, 한 소년의 어머니가 그를 담배로 태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끔찍한 일에서 살아남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룹을 운영하는 상담사는 우리에게 깊은 호흡과 우리가 볼 수 있는 5가지, 만질 수 있는 4가지, 들을 수 있는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명명하는 접지 운동과 같은 대처 전략을 가르쳤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6개월 후 우리는 완전히 정상적인 첫날을 보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공황 발작이 없었으며 아무도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우리는 피자를 주문하고 쉼터에서 기부한 TV로 영화를 보았다. 소연이는 만화를 선택했고 어머니와 나는 그녀가 다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날 밤 우리 모두는 악몽 없이 잠을 잤고 우리의 가슴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압도적인 두려움 없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그녀의 상사가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녀의 일을 완벽하게 끝낸다고 말했기 때문에 식료품점에서 8개월 후에 교대 감독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소연이가 마침내 전기 목걸이로 인한 신경 손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작은 급여 인상과 혜택을 받고 집에 왔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가 몇 년 동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규칙을 만들기 전에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를 짓게 했다. 소연이는 어느 날 오후에 핑크색 봉투를 들고 학교에서 돌아왔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고 어머니는 그것을 읽었다. 다음 토요일 볼링장에서 있을 반 친구의 생일 파티의 초대장이었다. 여전히 우리를 매주 확인하는 쉼터 상담원은 이것이 좋은 진전이라고 말하고 소연이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동안 어머니가 허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그 토요일 아침, 소연이는 우리가 그녀를 볼링장까지 데려가기 전에 4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어머니의 손은 전체 여정 동안 운전대에서 떨렸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10분 동안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소연이가 마침내 차 문을 열고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와 나는 길 건너편 커피숍에 가서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놀라며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휴대폰을 응시하면서 2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실제로 웃고 있었고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3번의 스트라이크를 치고 다른 아이들과 피자를 먹었던 것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맥그리거 선생님은 영어 수업을 위해 용기에 대해 글을 쓰라고 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방과 후에 컴퓨터실에서 내 이야기를 타이핑했다. 나는 민호가 지켜보는 동안 간호사에게 쪽지를 건넸던 아침,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 알람이 울릴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던 소연이에 대해 썼다. 맥그리거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그것을 읽었고 그의 눈이 젖었다. 그는 나를 도와 편집하고 그것을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 전체 대회에 제출했다. 3주 후 아버지의 항소가 거부되고 가능성 없이 전체 15년 3주 후 아버지의 항소가 거부되고 가능성 없이 전체 15년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법원의 편지가 도착했다. 검사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준우의 휴대폰의 사진과 수년간의 계획, 증거가 어떤 판사도 그의 형량을 줄이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민호가 소년원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매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향상된다면 6개월 내에 그룹홈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준우의 졸업식은 6월에 있었고 우리가 2개월 동안 그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강당의 맨 뒷줄에 앉아 그가 모자와 가운을 입고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특별 연설을 위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옳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배우는 집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가 막았어야 했던 것에서 살아남은 우리에게 감사했고 우리가 비명을 질렀을 때 침묵했던 것에 대해 그의 인생을 보상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아파트는 벽에 사진을 걸고 나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해바라기와 해변의 단순한 것들이었다. 어머니는 부엌 창문에 3개의 작은 식물을 샀고 매일 아침 물을 주었으며 새 잎이 나타날 때 웃었다. 소연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방의 자신의 쪽에 보라색 페인트를 골랐고 우리는 페인트가 옷에 묻고 어머니가 보라색 점으로 뒤덮인 채로 들어왔을 때 웃으면서 전체 주말을 페인트 칠하는 데 보냈다. 내가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편지는 화요일에 왔고 50만 원의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었고 바로 백화점으로 가서 거의 모든 금액을 써서 따뜻한 후드가 달린 긴 파란색 겨울 코트를 찾았다. 어머니는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울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눈물이었고 그녀는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비록 나는 전혀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소연이는 학교 연극에서 용감한 공주로 캐스팅되었고 3주 동안 매일 밤 대사를 연습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검술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공연 당일 밤 우리 모두가 갔다. 2시간을 운전해서 온 준우도 함께였다. 그녀가 종이 왕관을 쓰고 무대에 걸어 나왔을 때 어머니는 내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다. 공주가 왕국을 구하는 그녀의 큰 장면 동안 어머니는 소연이가 그녀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지원 그룹에서 어머니는 데이비드라는 학대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남자를 만났다. 3개월 동안 친구로 지낸 후 그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갈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먼저 우리 아파트에 와서 우리를 만나고 부드럽게 우리의 손을 잡고 그가 우리 어머니와 데이트하는 것에 우리가 편안한지 물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그녀의 지갑에 손을 뻗었을 때 그는 그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져가지 않고 전하는 것이었다. 소연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12월이 왔고 우리는 중고 가게에서 작은 가짜 트리를 샀다. 우리가 직접 만든 종이 장식품으로 장식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직장에서 번 돈으로 산 선물을 숨기거나 잠그지 않고 트리 아래에 두었다. 크리스마스 일사짐.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선물을 열었다. 누구도 허락을 구하거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소연이는 종이를 찢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 것을 저장했으며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준우는 1월에 주립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학대를 인식하고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사회복지학을 그의 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는 아버지가 우리를 고문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란 것에 대한 그의 입학 에세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침묵도 당신을 죄책감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글이었다. 입학위원회에는 그의 정직함과 변화에 대한 헌신이 그를 언젠가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만들 것이라는 메모를 썼다. 3주 후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방어 수업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 걸어 들어갔을 때
그곳은 오래된 체육관 매트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식료품점에서 전단지를 보고 우리를 등록했고, 첫날 회색 머리의 작은 여성 강사가 우리에게 손목 잡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소연이는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의 몸을 비틀고 팔을 자유롭게 하는 동작을 나에게 계속해서 연습했다. 어머니는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를 잡았을 때 팔꿈치를 뒤로 던지는 것을 배웠고, 우리 모두는 아니요 라고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외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더 쉬워졌다. 강사는 우리에게 눈과 목과 같은 부드러운 부위를 겨냥하는 법과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2달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갔고, 펀치 아래로 숙이는 법과 무릎을 차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에는 소연이가 내가 더 크더라도 나를 자신의 어깨 위로 뒤집을 수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7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곧장 걸어갔다. 어머니가 늦잠을 자는 동안 계란을 팬에 깨고 불을 켜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다.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때 나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았다. 소연이가 나와서 무엇이 좋은 냄새가 나는지 물었고, 나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란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데드볼트가 있는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이다.